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프로망스님 감사하고요. 여름 햇살처럼님도 감사합니다. 남세아재님 감사드리고요. 네. 예, 목포 동현맘님, 힐링 철학원님 감사합니다. 786 하나님도 감사드리고요. 네, 영과 남 만남님 감사합니다. 토끼 누나님 또 고맙고요. 오늘 갑자기 생방송에서 여러분 좀 당황하셨죠? 예,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은 이게 생방송인지 몰라. 그냥 이렇게 리방했나보다 정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예고 없는 생방송 갑자기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름 햇살처럼님, 가을 허수아비님 감사합니다. 예,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예.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기분이 좋을 리가 있어요 지금. 네, 강남 구마정님, 민트빛 향기님, 손마개님 감사합니다. 다만 지금 이제 내가 막 긴장을 해가지고 갑자기 막 아침에 이 뉴스를 듣고 너무 놀라고 확 긴장을 했어. 그래가지고 지금 아마 어제보다 느낌이 조금 힘차 보일 거예요. 한소드럼통님, 깜장담비님, 삶의선택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한 3시간 다 하고 내일 쉬라고? 그럴까? 진짜? 예, 창일동님, 배운게 독재질님, 카마님, 중저부도 어부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늘 아침에 굉장히 놀랬죠? 예, 저는 진짜 오늘 이제 방송 안 할 거니까 오늘 제가 방송 안 하려고 이제 아침에 6시에 라디오를 틀어야 되는데 그냥 대충 듣고 있었어. 그리고 막 졸고 있는데 갑자기 7시 반에 속보가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깜짝 놀래가지고 막 후다닥 정신 차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막 이제 초긴장 상태로 있었더니 사랑평화님 감사하고요. 그애비 그딸려님 감사합니다. 네. 알림이 안 왔어요. 추님미원님 감사합니다. 알림이 안 와도 잘 왔네.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네. 그냥 그 김기종인지 누군지 진짜 가까이 있으면 진짜 확 아유 정말 아이 제정신이 아닌 거지. 예. 자, 일단 오늘은 길게 안 하고 짧게 할게요. 오늘은 원래 공지가 안 된 거라서 짧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도 좀 짧게 하고 그래서 오늘 2시간 내일 2시간 예, 목표를 그렇게 해서 한번 갑시다. 일단 오늘 아침에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주한 미 대사가 테러를 당한 거는 처음 있는 일인 거죠. 예. 주한 미 대사가 그것도 시내에서 바로 경복궁 앞에 있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이런 사고를 당한 거는 진짜 초유의 사태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외교관에 대해서는요. 외교관에 대한 폭력적인 공격은 전쟁 중일 때도 잘 안 하는 거야. 전쟁 중일 때도 조심하는 거예요. 전쟁 중일 때도 외교관들이 머무는 공간은 가령 그 나라 안에 쿠데타가 일어나도 어떤 나라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갑자기 뭐 군부 독재 체제가 만들어지더라도 그 외국의 대사관은 건드리지 않는 게 그게 세계적인 국제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느 나라의 대사를 건드린다는 것은 그 나라에 대한 전쟁 선포하고 똑같은 거야. 예, 그 전쟁 선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국 대사를 공격하는 것은 굉장히 몰상식한 그리고 굉장히 폭력적이고 아주 전쟁광들이나 저지르는 굉장히 극도의 저질 범죄죠. 예.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때 이거는 테러범이야, 테러. 이거는 정말 테러예요. 이 테러는 난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고 봐. 물론 뭐 미국을 바라보는 입장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나라일지라도 가령 일본 대사나 미국 대사나 중국 대사나 러시아 대사나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들에 대해서 폭력적인 공격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전쟁으로 치닫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 한 사람의 무모한 행동으로 인해서 다수의 죄 없는 시민들이 겪게 될 그 고통, 이게 바로 대사에 대해서는 절대로 다른 나라에서도 건드리지 않는 원칙이에요. 예.
이 외국 대사에 대해서는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다는 게, 그래서 사실 그 외국 대사에 대해서는 경호도 제대로 안 해. 왜? 상식적으로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 대사에 대해서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 게 우리나라 이 국민들의 전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뭐냐 하면 초범이 아니라는 거야. 2007년에 대학교 강사 잘린 다음에, 잘렸는데 그만뒀는지 잘린 것 같아.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돌출 행동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2007년에 청와대 앞에서 분신 투쟁을 벌이고, 그래서 1988년에 있었던 자기가 소속된 단체에서 벌어진 괴한들이 난입해갖고 그 한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요구하면서 노무현 정권 말기에 청와대에서 분신을 했던 사람이야. 근데 2007년 10월이면, 그 사건이 언제냐면 2007년 10월이에요. 그러면 2007년 10월이면 어느 때냐 하면 노무현 정부에서 소위 북한하고 14선언을 맺어온 상황이야. 노무현 정권이 북한에 가서 김정일을 만나가지고 14선언이라는 걸 맺고 돌아온 때예요. 그래서 어떻게 통일로 갈 거냐, 어떻게 평화적인 통일로 갈 것이냐에 대한 거대한 기획안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로 통일을 사랑하고 정말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노무현 대통령의 14선언의 의미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이 알리고, 그래야 정상적인 사람이야. 근데 그 상황에서 1988년 사건을 해결하라고 하면서 자기 몸에 불을 지른 사람이야. 그 다음으로 저지른 게 2010년이에요. 2010년이 몇 월인지 한번 찾아봐. 아까 보니까 7월인가 그렇더라. 맞아. 2010년 7월. 2010년 7월에는 2010년 7월이면 재보선이 있을 때예요. 예. 2010년 7월이면 7월 말에 재보선이 있을 때란 말이야. 그래갖고 그 당시에 나는 어떤 내용을 갖고 방송을 했냐 하면, 지방선거 이후에, 내가 이제 7월 달이면, 7월 재보선에서, 거기가 어디였어? 은평에, 그때, 누구야? 할머니를, 장상이랑 할머니를 거기다 공천을 주려고 해서, 그거 공천 반대 막 하면서, 싸우고 있을 때야. 근데 그때 이 사람이 일본 대사한테 시멘트를 집어던진 거야. 시멘트를 집어던져가지고, 그걸로 그 자리에서 검거가 돼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거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3년 동안 조용하다가, 지금 이번에 또 사건을 저지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돌출 행동이다. 그게 어떤 이 시대적인 상황이라든가 사회적인 환경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그냥 지 멋대로 사고를 저지르는, 그러니까 이 소아병적인 극단주의자야. 그게 이제 이 사람에 대한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제정신이 아닌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극단주의적인 테러리스트다. 자기 몸에다가 불을 지르는데 뭔 짓을 못하겠어.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충분히 블랙리스트에 올라야 되는 사람이야. 자, 무엇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2010년 일본 대사에 대한 공격이에요. 그 당시 분위기가 그러니까 2006년에는 또 이 사람 뭘 했냐면 독도 문제가 터졌어. 그때 그 당시 2006년이면 노무현 대통령이 그 독도 미략을 공개하면서 그 박정희 때부터 독도 미략이 내려왔다. 그래서 이 독도 미략 3가지를 공개를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무지 공격을 당하던 그런 시점이야. 그때 독도 지킴이 한다 그러면서 무슨 5명을 데리고 가서 그 독도에다가 주소지를 옮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관심을 받고 싶은 사람이야. 주목받고 싶은. 너무 주목받고 싶은 약간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관심종자야. 요즘 말로 관심종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번에 사고를 치면서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키 리졸브 훈련을 중단하라고 그러면서 굉장히 반미주의자적인 입장에서 사고를 저지른 것처럼 했단 말이야. 그런데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 이게 지금
오바마의 측근인, 오바마의 최측근이고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그 친한파 성향을 드러내는 이제까지 미국의 대사들이 굉장히 권위적이었고, 그러니까 미국 대사들이 굉장히 권위적이었고 식민지 총독인 척, 총독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다라면 이번에 지금 이 대사, 이 테러의 희생자는, 피해자는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친한 자세를 가지고 소통하려고 애쓰는 최초의 미국 대사였어. 그런 사람에 대해서 거기다 그날의 주제가, 오늘의 주제가 전쟁에 반대하는 강연을 하겠다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테러를 했다라는 거는 이건 이 사람은 관심 종자이면서 비상식적이고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모르는 아주 무지한 인간이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문제는 이 사람이 이 저지른 일 때문에 앞으로 벌어질 그 모든 사태 누가 책임질 거냔 말이야. 난 이 사람 무기징역 살려야 된다고 봐 아주. 그러면서 이게 무슨 뭐 성공에 대해서 10년 동안 외래 교수, 그러니까 시간 강사를 한 거야. 시간 강사 10년 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전쟁에 반대하면서 어떻게 미 대사한테 칼질을 해. 어느 나라도 대사한테 칼을 들이댄다는 거는 그 나라한테 전쟁하자는 얘기야. 전쟁을 반대한다는 사람이 칼질을 해? 이건 기본적으로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사람이야. 논리도 없고 명분도 없고 용서할 수 없는 무지막지한 범죄자일 뿐이야.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따져봐야 될 두 번째 문제가 있어. 뭐냐? 자, 이 사람은요, 이미 한 번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야. 2010년에 일본 대사를 대상으로 해서 실내에서 돌을 던진 사람이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무도 안 다친 게 아니라 통역하는 일본인 대사관 직원이 다쳤어. 자, 그렇다면 이거는 일본 대사관 직원이 다쳤다는 얘기는요, 대사관에 대한 공격이나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사형 선고 내렸어. 미 대사관에 화염병 던졌다. 그걸로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도 있다니까. 몇 년씩 징역 살고 그랬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때 2010년 7월 그 범죄에 대해서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야. 집행유예를 해줬어. 너무나 가벼운 형벌을 내렸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 사람이 정상이 아닌가 보다. 정상이 아니고 약간 미쳤나 보다. 그런 판단을 했을 수 있어. 그런 판단을 해서 그래서 뭐 약하게 처벌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범죄가 일단 발생을 했으면 정부 차원에서 외교부나 행정부나 동종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 거야. 아, 이런 미친놈이 있을 수 있구나. 이번 이 미친놈이 이런 사건을 저질렀다면 다음에 또 다른 미친놈이 나올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세웠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주일 대사나 주미 대사가 그러니까 주한 대사지 참. 주한 일본 대사나 주한 미국 대사가 우리나라에서 어떤 그 대중에게 공개되는 상황에서는 이런 미친놈들의 출연을 방지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이 됐어야 됐던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게 외교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결례다. 근데 그때 웬 미친놈들이 이제 주로 뭐 일베나 이런 애들, DC나 이런 애들이었지, 막 애국이라고 막 떠받쳐준 거야. 애국적인 행동이라고 막 떠받쳐주니까 여론에 밀려갖고 처벌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2010년에 일본 대사한테 돌 던진 거를 그게 뭐가 문제냐 이러면서 막 띄워준 거야. 그러니까 이런 자기 막 드러내고 싶어 환장한 사람이 얼마나 좋아. 자기를 막 자기한테 잘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사람 처벌을 적게 받은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 얼마 전에 황산 테러범, 미국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한 황산 테러가 있었어. 그때 우리 정부도 그리고 이 일베도 온갖 찬양을 했잖아. 온통 막 찬양을 해줬잖아. 이 사람은 막 관심받고 찬양받고 싶어 미친 사람인데 황산 테러범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야. 너무 잘해주는 걸 보면서 막 영웅시해주는 걸 보면서 아, 나도 뭐 한번 해보고 싶다. 그걸 느낀 거지. 안 그래?
그래서 얘가 나는 오늘 사건을 저질렀다고 봐요. 관심 받고 싶고 영웅이 되고 싶어서 그 황산 테러,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일본 테러 둘 다 막 칭송받는 걸 보면서 자기가 이번에 이렇게 테러를 저지르면 뭐 막 무슨 진보적인 사람들이 지지해 줄 줄 알았나 봐. 미친 거죠.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가져야 될 문제의식은 뭐냐면, 일본 대사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일어났어. 그럼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에서 이제까지 대사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없었어. 그런데 일본 대사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일어났어. 그러면 거기다 미국 대사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많은 공격을 당했어. 그럼 일본 대사나 미국 대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외교부나 행안부에서 치안 당국에서 특별한 경호를 했어야 되는 거라고. 특히 이렇게 오늘 문제는요. 오늘 그 단체가 이게 뭐냐, 민화협이라는 단체인데, 그러면 민화협이 뭐냐? 민화협이랄까 아침까지 진보적 시민단체 막 이렇게 나오더라? 그죠? 민화협이라는 거에 대해서 막 진보적 시민단체라고 막 떠들었어. 그죠? 이게 이 무식한 새끼들인 거야. 민화협이 뭐냐 하면 김대중, 내 기억엔 김대중 대통령 때야. 김대중 대통령 때 만들어진 이게 관변단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부하고 연관된 단체. 관에서 지원해주는 민간인 단체야. 민간인 단체이지만 그 정부와 긴밀한 연락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단체인 거야, 민화협이. 그러니까 민화협이라는 게 뭐냐면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범국민협의회인가 그런 거야. 범국민회의인가?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뭐 평화와 통일에 대해서 관심 있는 모든 단체들이 이 민화협이라는 소속인 거지. 그러니까 민화협이 하나가 아니야. 많은 단체들이 이 민화협으로 같이 움직였단 말이야. 범국민회의라서. 그래서 여러 시민단체들이 들어가는데 그 민화협 회장을 누가 맡냐? 정권이 바뀌면 그 당이 맡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김대중 노무현 때는 민화협이 되게 진보적인 인사가 다 대표를 맡았어. 민화협 의장을 맡았어.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가 되면서 소위 그쪽 애들이 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도 새누리당일걸? 그지? 지금도 그 민화협 의장이 새누리당 사람들이야. 그리고 무슨 상임이사 이런 사람들도 다 새누리당, 오늘 그 법인을 잡은 국회의원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야. 새누리당 맞지? 그런 거야. 그래서 민화협이라는 단체가 무슨 진보적 성향의 시민단체, 공안몰이를 막 무식해서 그래, 무식해서. 이 댓글은, 근데 이 사건은,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볼 때, 일부 인사들이 이거 조작 같다. 뭔가 이렇게 조작된 사건 같다. 이런 얘기를 해. 근데 내가 볼 때 이거 조작된 사건 아니에요. 되게 중요한 말이야. 이걸 마치 어떤 의도를 갖고 누가 일부러 뭐 김기종이라는 사람한테 시켜서 무슨 일을 저지른 것처럼 얘기하는데 나는 그렇게 안 봐. 특히 뭐 정부에서 시킨 거 아니냐. 되게 무식한 얘기야. 왜냐? 이게 만약에 준비된 내용이면 댓글 수준이 달라야 돼. 근데 이번 사건 딱 발생하자마자 지역들이만 나왔어. 지역들이만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 준비 없이 벌어진 사건이야. 일단 준비 없이 벌어진 사건이니까 얘네들이 어떤 논점으로 몰아가야 될지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냥 무조건 지역들 입으로 댓글을 달아서 일단 노출만 시킨 거야. 댓글원 중에 최하수들이 투입이 된 거지. 댓글 공작원 최하수가 투입이 돼서 지역들이만 막 했다는 얘기는 준비가 없었다는 얘기야. 준비가 없이 갑자기 벌어진 사건인데 요게 아침에 7시 반에 벌어진 다음에 약 10시 반 11시를 넘어가면서 10시 반 11시를 넘어가면서 배후 세력이라는 얘기가 나와. 배후 세력이라는 배후를 밝혀야 된다. 그런 얘기가 막 반복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그때 가서야 이번 사건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얘네가 이제 잡은 거지, 방향을. 그러니까 그 전에는 막 지역들이만 하다가 11시경에 배후를 밝혀라! 라고 나온 거야. 배후 얘기는 뭘 얘기하냐? 한마디로 공안몰이 하겠다는 얘기야. 배후를 밝힌다는 이름으로 이게 뭐 평화통일에 관계된 그 단체들을 전부 다 이렇게 조사하겠다, 털겠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공안통치로 방향을 잡은 게 11시경이야. 그 전에는 막 지역들 입으로 막 최하수들이 와가지고 노출만 시키면서 그랬던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쟤네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김무성이 말해서 뭐가 나왔냐면 한미 동맹에 대한 테러다. 오바죠. 굉장히 심각한 오바야. 한미 동맹에 대한 테러다. 그러면서 요 한미 동맹에 대한 테러, 요 말은 뭘 또 유도하는 말이냐면 그 주한 미군이 철수할까봐 두려운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꼬시는 거야. 그래서 미국에게 더 충성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몰이를 유도하는 것이고, 이런 한미 동맹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결론은 뭐냐면 그래서 미국 무기를 사야 된다. 그래서 미국 무기를 사야 된다는 결론으로 지금 이제 방향을 잡은 거지. 일단 배후를 얘기해서 민주화 인사들을 막 뒤를 털고, 그 다음에 한미 동맹에 대한 테러다라고 얘기하면서 한미 동맹 강화, 그 다음에 그 미국 무기를 더 많이 사는, 비싼 무기 많이 사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으로 유도하려는 방향이 11시경에 만들어진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봐요. 자,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은,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이제 그런 방향을 잡았다라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샤먼 차장의 발언에서 비롯된 반미 투쟁 아니냐? 그걸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야. CNN에서 적극적으로 방송을 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CNN을 굉장히 진보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CNN의 본질은 뭐냐? 얘네들은 전쟁 보도를 해서 성장한 언론사야. CNN은 기본적으로 전쟁 관련 보도에 굉장히 집중하는 언론사야. 그러니까 이 CNN이라는 케이블이 처음에 이제 나와가지고 언제 인기를 끌게 됐느냐 하면, 그게 걸프전이었지. 걸프전 때 이 CNN이 나타나서 걸프전 때 CNN이 나타나서 막 걸프전 생중계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걸프전, 이라크 전쟁이었나? 걸프전이 80년대고, 걸프 전쟁이 이라크 전쟁은 2000년대에 벌어진 거고, 그 전에 아버지 부시 때 만들어진 거야, CNN은. 아버지 부시 때. 아들 부시 말고 아버지 부시 때 걸프전을 생중계하면서 유명해진 언론사야. 그러니까 이 CNN은, 왜 이렇게 소설을 쓰세요? 그래. 아는 만큼 들리는 거지. 이 소설 방송을 왜 봐? 나가. 그래서 아버지 부시 때 일으킨 걸프전에서 그 걸프전 생중계를 하면서 인지도를 상승시킨 언론사예요. 그러니까 이 CNN은 어떻게 보면 누구하고 공생관계야. 무기산업자들하고 공생관계야. CNN이 왜 이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느냐 하면, CNN은 무기산업자들하고 공생관계라고. 무기업자들이 무기를 팔기 위해서 계속 전쟁을 해야 전쟁터를 누비는 그 리얼 그 영상, 이걸로 다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CNN은 미국의 전쟁에 관심이 많은 언론사다. 이걸 파악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이 CNN이 계속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반미 감정에 대해서 막 언급하는 건 결국은 뭐냐? 이거 반미 감정 아니냐? 한국 정부에서 반미 그 성향을 드러내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감을 가지고 미국이 굉장히 불쾌하고 있다. 미국도요. 아까 아침에 처음 사건이 발생했을 때보다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고자세로 바뀌고 있어. 이거 뭐야? 미국에 대해서 너 요즘에 중국하고 양다리 걸쳤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야. 중국하고 양다리 걸쳤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지금 결론은, 미국의 결론은 뭐야? 우리 무기사. 너가 정말로 반미가 아니면 우리 무기사. 무기를 사서 충성을 보여줘. 이렇게 이제 유도하려는 거죠. 그렇게 유도하려는 걸로 나는 CNN이 적극적 보도하고 있다라고 봐.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반응들인데,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제가 지금 망치부인 방송이 마음에 안 든다. 내가 무슨 얘기 하는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마음에 안 든다. 손 들어주세요. 예. 제가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줄게요. 망치부인 방송이 마음에 안 들고, 뭔 얘기 하는지, 말도 안 되는 것 같다. 빨리 손 들어주세요. 예. 이제 안 해? 손 들으면 이제 알아서 내가 정리해 주려고 그러지.
지금 고주파음이 너무 나요? 어때요? 지금 조금 덜한가?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나는 이제 우리 이 시청자들이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된다. 이 사람은 개념 있는 사람 아니라고 봐요.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애국적이다 또는 뭐 진보적이다, 애국적이거나 진보적이거나 개념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면 난 잘못이라고 봐. 이 사람의 행동은, 김기종이라는 사람의 오늘의 행동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나는 이런 사람의 행동은 철저히 비난받아 마땅하고, 이런 사람은 감옥에 보내서 절대 사람들에게 관심을 못 받게 해야 된다. 관종이야, 관종. 이건 진보적이지도 않고 애국적이지도 않고 개념도 없는 행동이야. 이 행동으로 인해서 벌어질 효과는 가령 민족의 가슴에 뜨거운 무슨 자주 의지를 불태우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상황 분별력이 없는 비상식적인 사람의 돌출 행동이라고. 따라서 이 행동은요, 절대로 보듬어 주거나 뭐 이렇게 쉴드 쳐줄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 이건 엄격하게 비판해야 될 행동이다. 그게 첫 번째 원칙이다. 두 번째,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해야 되느냐? 얘는 전쟁을 반대하면서 미국 대사한테 칼질을 한 사람이야. 가령 미국 대사가 연설할 때 뭐 이렇게 피켓을 들고 전쟁 반대, 키 리졸브 훈련 반대한다라고 피켓팅을 하고 구호를 외쳤다면 전쟁 반대라는 명분에 맞아. 미 대사가 연설을 시작했을 때 말로만 하지 말고 키 리졸브 훈련을 중단하라고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면, 그렇다면 이거는 이 사람은 정말 올바른 명분을 갖고 있는 행동이야. 그러나 전쟁에 반대하면서 칼질을 했다는 얘기는, 이거는 미 대사를 대상으로 해서 전쟁을 선포한 행동이야. 그 전쟁을 반대한 게 아니라 전쟁을 유도한 행동이야. 따라서 이 사람의 행동은 절대 용납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내가 막 아침부터 화가 나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재범이라는 거야. 우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 대사를 대상으로 한 두 번째 범죄라는 거야. 거기에 화가 나. 한 사람의 두 번째 범죄. 그런데 우리 정부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라는 거야. 이런 사람은요, 블랙리스트 대상에 올라서 와서 들어오겠다 그러면 막았어야 돼. 그런데 오늘 그 모임이, 이 민화협 오늘의 그 세미나가 들어오는 사람 체크를 안 했다는 거야. 들어오는 사람의 신분증 조사도 안 하고 초청장 조사도 안 했대요. 이게 아까 제일 마지막에 나온 보도야.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출입증 확인을 안 했어. 공식적으로. 그러니 몸속에 25cm 칼을 숨기고 들어와도 누가 알았겠냐고. 이런, 이미 이전에 한번 외국 대사를 폭력적으로 공격했던 사람인데, 우리나라 이 외교부나 경찰이나 그런 블랙리스트, 이런 사람을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세월호 유가족은 철저히 따라붙어갖고 사찰하면서 술집에 싸움 났다, 그런 것까지 다 보도하면서 세월호 유가족 100몇십 명, 200몇십 명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사찰질을 하면서, 이런 미친 사람은 왜 사찰을 안 하냐고. 왜 미국 대사 모임에 이런 사람이 들어온다 그러면 밑에서부터 걸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 경찰이 뭐라래? 경호 요청이 없어도 경찰을 배치했었다. 경찰을 배치한다는 얘기는 뭐냐? 그 들어가는, 이게 이 세종문화회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건물 밖에 있었던 거야. 건물 밖에서 경찰은 혹시 요주의 인물이 들어오든지를 드러내지 않게 체크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야. 안 했어. 그래놓고 우리 25명 배치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변명을 삼고 있어. 심지어 마지막에 뭔 얘기가 나온 줄 알아? 미 대사에 대한 경호 책임은 원칙적으로 미국 대사관에 있다는 거야. 그러면 미국 대사관에서 경호 안 했으니까 우리가 보도할 필요도 없겠네? 신경 쓸 필요도 없겠어? 미국 대사관에서 경호 잘 안 했으니까 한미 동맹이고 나발이고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야. 그걸 변명이라고 하고 앉아있어? 경호 책임이 미 대사관에 있다? 이런 식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불안에 떨어야 되는데,
국민의 신기를 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미국 대사랑 만나는 사람은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적어도 그런 이전에 일본 대사한테 뭘 집어던진 인간은 접근을 금지시키는 기본적인 안전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한 번 당했는데 이미 5년 전에 벌어진 사건이야. 5년 동안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거야. 어? 기본적으로 외국 대사에 대한 안전 국민이 지키냐? 일반 시민이 지키냐? 정부가 맡아야 될 거 아니야, 정부가. 이게 만약에 김대중 대통령 때나 노무현 대통령 때 주미 대사가 칼집을 맞았다. 그러면 종편에서 하루 종일 뭐 얘기할 것 같아? 이게 김대중 대통령이고 노무현 대통령 때 주미 대사가 칼집을 맞으면 종편에서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 어? 좌파 정부 어쩌다 이 지경까지 나왔냐? 아마 탄핵시켰을 거야. 그지? 노무현 탄핵시키고 행자부 장관, 외교부 장관 전부 다 경제시키고 난리 개난리가 났겠지. 안 그래? 민간인들은 존나 따라다니면서 별치사하고 진짜 지저분한 짓까지 다 하면서 이런 테러범을 어떻게 관리를 안 하냐고. 내 말이 맞아 틀려? 저 망치 부인 얘기가 맞다. 이게 김대중 노무현 때였다면 지금 종편에서 하루 종일 정부 언제까지 무능을 드러낼 거냐? 외국 공간에 대한 경호 책임 누가 질 거냐? 정부 책임을 물었을 거 아니야. 맞지? 이번 문제는 그래서 이게 초유의 사태라면 이전에 일본 대사한테 뭘 집어던진 적이 없는데 처음 있는 사건이라면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럼 난 정부 책임을 안 물을 거야.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았을 거예요. 왜? 세상에 어떤 미친놈이 미국 대사를 대상으로 그런 짓을 해. 외국 대사를 대상으로 공격하는 건, 외국 대사를 공격한다는 건 국가를 전쟁의 위기로 몰아넣는 매우 비상식적이고 반평화적이고 있을 수 없는 만행이기 때문에 정상인이라면 저지르는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미국이 이번에 이런 일이 처음이었다면 정부가 대책 없이 당했다는 게 말이 돼. 이해가 돼. 감히 누가 그런 짓을 했겠어. 예를 들어 옛날에 왜 몇 년 전에 이명박 때 왜 노르웨이 미친놈이 갑자기 캠프에 와 있는 어린 학생들, 청소년들 몇십 명을 쏴 죽인 다음에 이명박을 존경한다고 만나보고 싶다 그랬잖아. 그 당시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랬더니 노르웨이에서 이런 총기 범죄가 처음이라는 거야. 특히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범죄는 예측도 해본 적이 없대. 그래서 노르웨이에서는 그런 아이들 캠프를 경찰이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해봤다는 거야. 그런 사건이 그거 몰라요, 그 사건? 그 노르웨이 그 미친놈이 이명박을 제일 존경한다고 만나보고 싶다 그랬어. 맨날 정부 탓이네. 아니, 야, 그러면 주미 대사를 우리가 경호하리? 주한미군 대사를 국민이 경호해야 되는 거야? 주한미군 대사가 백주대자제 경복궁 앞에서 칼침을 맞았어. 미 대사관 맞은편 건물에서 칼침을 맞았는데 그럼 그게 누구 탓이냐? 우리 탓이야? 우리가 막 주한미군 대사가 나타나면 막 귀에다 이어폰 꽂고 깜짝 양복을 입은 다음에 따단딴 막 이러면서 지켜야 되는 거야? 뭐 사선에서 찍어야 되는 거야? 미친놈들 아니야. 이게 정부 잘못이 아니면 누구 잘못이야? 경호팀이 없었대. 내가 가장 열받는 게 뭐냐면 미국 대사관에서 근접 경호를 요청한 적이 없어서 경호를 안 했대. 그래서 그 범인을 잡아갈 때요, 노란 교통순경, 시내에서 교통정리하는 경찰 있잖아. 노란색 형광색 잠바 입은 경찰이 들어와갖고 잡아갔어. 주한미 대사가 미확인 참석자들이랑 밥을 먹는 자리에 경비도 없었다는 거야. 시큐리티 직원이 없어가지고
교통경찰 교회 그 형광펜 있고 호루라기 불면서 멈춰라 가라 하는 사람 있잖아. 그런 복장으로 와서 잡아갔다니까? 거기서 범인 난동 피우고 있는데 경찰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현장에 있던 국회의원이 덮쳐서 잡았어. 이게 처음 있는 일이면 말이 되는데 일본 대사가 한번 당했잖아. 어? 일본 대사가 5년 전에 당했다고. 근데 그 뒤로 우리나라의 외교부도 행안부도 아무런 대응 체제를 만들지 못한 거야.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라고. 난 가장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칼침 맞은 대사를 옆에다 세워놓고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범인을 잡은 거야. 칼침 맞은 대사를 보호하는 사람 아무도 없이 옆에 서 있고 막 여러 놈이 달려들어서 몸싸움으로 범인을 잡았어. 아까 그 무슨 경호 담당 교수가 그러는 거야.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전문 경호원이 대사를 딱 둘러싸고 가장 안전한 곳을 빨리 피신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일단 침대에 눕혀야 될 거 아니야. 그거 봤지? 문간에 걸어나가는 거. 서서 자기 얼굴 피를 이렇게 손으로 막고 걸어나갔어.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 어? 이게 만약에 노무현 때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해봐. 노무현 때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노무현 목을 땄을 거야. 노무현 탄핵시키고 감옥에 집어넣었을걸? 국민을 전쟁 위험으로 몰아넣었다고? 개 지랄지랄 했을 거야. 그지? 야, 노무현이 오프 더 레코드 요구하고 할 수만 있다면 열린우리당을 지지하고 싶다라고 얘기했다고. 오프 더 레코드 요청한 상태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변했다고 탄핵한 애들이야. 어? 그거 기자의 질문에 답변했다고. 오프 더 레코드를 요청하면서 한 답변으로 탄핵한 애들이라고. 그런데 주한미 대사가 백주 대낮에 청와대에서 일직선 앞에 경복궁이 있고 경복궁 바로 앞에 있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이런 일을 당했는데 가만뒀을 것 같아? 그거 몰라요? 아, 여러분 하도 오래된 전 일이라 모르는구나. 지금부터 12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당한 게 그 말 때문이야. 그 말 한마디. 할 수만 있다면 열린우리당을 지지하고 싶다. 오프 더 레코드를 요청하면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한 거. 그걸로 탄핵당했어. 몰랐지? 어려서 그때 몰랐구나. 지금부터 12년 전에 그런 일도 있었어. 뭐만 하면 도대체 상황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정부는 뭐 했냐? 그게 조중동의 주요 멘트였어요. 어? 그 당시에 정치평론가니 뭐니 조중동의 맨날 기사 마지막은 도대체 사설 마지막 도대체 정부는 상황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뭐 했냐? 그게 맨날 나온 말이야. 허구한 날 나온 말이야. 노무현 정부 무능의 극치 어디까지 가나? 그것도 노무현 정부도 안 해. 노. 한 글자 써 한문으로. 노. 무능의 극치. 어쩌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정부는 뭐 했냐? 그것만 보도했다니까? 그래서 온 국민이 아 노무현이 되게 무능하구나 그랬잖아. 기가 막혔다니까 그 당시에. 그러면서 열린우리당까지 싸잡아 비난하면서 무능한 정부 여당이라고. 그렇게 좋은 법안들 만들어 놓고 국회 열자고 그래도 박근혜가 쌩까고 안 열어주는 걸. 야당이 협조 안 해갖고 국회를 못 여는데 욕은 정부 여당이 먹었어. 상황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야당을 설득 못하고 뭐 했냐고. 정말 개새끼들이었지.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번 사건의 배경에는 뭐가 있어? 박양의 해외 나들이. 이제 박근혜 해외 안 갔으면 좋겠어. 어? 박근혜가 이제 해외 안 나갔으면 좋겠다고. 이명박이 뻔질나게 그렇게 외국에 돌아다녔잖아. 그래서 지금 뭐가 남았지? 200조의 빚이 남았어. 이명박이 뻔질나게 해외 돌아다니면서 자원외교 한다고, 어? 자원외교 한다고 이렇게 뻔질나게 그러더니 지금 우리 국민에게 200조의 빚이 남았어. 아, 박근혜 나가서 뭐 하고 있냐고. 어?
어디 나간다든지 겁이 나. 또 문제는 뭐야? 박근혜가 나갈 때마다 사고가 터져. 이제까지 해외 순방 간 상황에서 사고 안 난 적이 없잖아. 그지? 해외 나갈 때마다 사고가 나. 어디 나가지 말고 그냥 가만히 청와대에 있어. 있어봤자 아무 일 안 해. 그게 차라리 안전해. 어차피 있으냐 밖에 나가나 하는 일은 없으면서 나갈 때마다 사고가 터지니까 그냥 있어. 국내에 있는 게 낫겠어. 뭐 내가 틀렸어요? 이제까지 박근혜 해외 순방 때마다 벌어진 사고가 한두 건이냐고. 자, 그러면 키 리졸브 훈련이 뭐냐? 여러분 가끔 보면요, 우리 정부 가끔 보면 우리 뉴스에서 뜬금없이 아무 때나 김정은이 이 미친 또라이 또라이 돼지가 뻑하면 미사일을 쏴. 뻑하면 동해로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렇게 떡 나오면 굉장히 당황스럽잖아. 그지? 이 미친놈 왜 또 이런데? 막 이러면서 되게 두렵잖아요. 근데 이 말이 얼마나 웃긴 말이냐 하면 우리 정부에서 앞뒤 상황 설명 안 하고 동해로 미사일 발사. 그래서 마치 얘가 뭔가 큰 중요한 사고를 저지른 것처럼 막 보도를 해. 그런데 자, 이게 북한이 우리 구글 지도 한번 볼까요? 구글 지도? 자, 이게 지금 일본하고 북한, 한국, 동해야. 북한이 동해로 미사일을 안 쏘면 어디로 쏴야 돼? 서쪽으로 쏘면 이 가까운 어디? 요동반도나 산동반도. 너무 가까워. 중국으로 쏘란 얘기야? 서해로 쏘면 요동반도, 산동반도가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쏠 데가 없는 거야. 아니면 남쪽으로 쏴? 그럼 남한으로 쏴가지고 뭐 전쟁을 일으켜? 북한이 그럼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게 어디? 그럼 북쪽에 뭐 블라디보스토크로 쏴? 아니면 중국의 선양으로 쏴? 동해밖에 없어. 그러니까는 북한이 동해로 미사일을 쏘는 건 언제 미사일을 쏘냐? 한미연합훈련을 서해바다에서 할 때. 서해바다에서 한미연합훈련 하면 동해바다로 미사일을 쏘는 거야. 그러니까 동해로 미사일 발사 그러면 막 우리 시청자들이 망치부인님 동해로 미사일을 발사했대요.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동해로 쏴야지 어디로 쏘겠어. 그럼 저기서 어디로 쏘겠냐고. 남쪽으로 쏴? 아니면 북쪽으로 쏴? 아니면 서쪽으로 쏴? 쏠 데가 없으니까 쟤네는 그쪽으로 쏘는 거야. 근데 이런 상황을 앞뒤 싹 잘라먹고 동해로 미사일 발사. 그럼 마치 전쟁 위기인 것처럼.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키 리졸브 훈련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한미연합훈련이야. 그러면 한미연합훈련이라는 게 뭐냐? 지금 이명박 때 만들어진 한미연합훈련의 계획이 뭐냐? 북한이 기본적으로 몰락했을 때, 북한이 정치적으로 몰락하면 한미연합군이 북한으로 진격해 들어간다. 이걸 전제로 한 훈련을 하는 거야. 이걸 전제로 한 훈련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키 리졸브 훈련이라는 게 해마다 하는 한미연합 훈련인데 이건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자 우리나라에 박근혜가 막 비난을 받는다고 언제든 박근혜 정부가 무너질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박근혜 정부가 무너질 때를 대비해서 일본이랑 중국이랑 연합군을 만들어 갖고 우리 저기 서해바다, 동해바다, 남해바다에서 훈련을 하면서 언제든 남한 정부가 무너질 때를 대비해서 침공 훈련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잘한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뭐 그런 얘기하면 정말 잘하고 있다. 야 일본 멋져. 그럴 거예요?
난리 나는 거 아니야. 예를 드는 거야, 예를 들어. 일본하고 중국이 손잡고, 남한 정부가 무너질 때 대비해서 침공에 들어와서 차지할 훈련을 한다 그러면, 아니면, 그래, 좀 이해가 쉽게, 그래, 이해가 쉽게.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손 맞잡고, 우리 남한의 정부가 무너졌을 때 대비해서 남한으로 진격해 들어오도 훈련을 한다.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을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등신이지. 그런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 한미연합훈련의 기조가 잘못된 거야. 옛날에는 그러면 기조가 어땠냐? 옛날에는 어땠냐 하면 미상의 적이라래. 옛날에 그 이전에는요. 이명박 이전에는 군사 한미훈련을 할 때 이명박 이전에도 한미훈련이 있었어. 한미연합훈련을 했어.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라고 얘기했냐? 미상의 적, 불상의 적, 알지 못하는 적, 모르는 적이, 생각한 적 없는 적이 갑자기 한반도를 공격해 들어올 때 방어하는 훈련이었어. 방어를 위한 기조, 그게 전략이야. 전략 기조. 목표가 방어였어. 불상의 적이, 알 수 없는 적이 한반도를 공격해 들어오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막아낼 것인가. 그게 한미연합훈련의 기조였다고. 그런데 그걸 누가 바꿨어? 그걸 누가 바꿨어? 주적이 북한이다? 야, 국방백서에 가서 찾아봐. 주적이 북한이란 말 나오는지. 가서 국방백서에 주적이 북한이냐고 써있는지 한번 찾아봐. 없어. 주적이 북한이라는 말을 못하게 돼 있어. 왜 그런 줄 알아? 박정희가 7.4남북 공동성명에서 그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한 3대 원칙을 밝혔잖아. 평화, 그 다음에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그 다음부터 주적이라는 표현을 안 썼어. 주적이라는 말을 안 쓰고 그냥 미상의 적, 불상의 적이라고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 그 북괴군을 북한군으로 승격시켜준 게 박정희야. 박정희가 북한의 김일성하고 둘이서 7.4남북 공동선언이라는 걸 했어. 그러면서 그때부터 북한과 남한은 국제관계상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대상이 된 거야. 그거 몰라? 나 돌아버리겠네. 그러니까 군대에서 쓰는데 국방백서에도 공식적으로 기록을 못한다니까. 자, 또 이 무식한 애들. 자, 시끄러. 조용해. 꼭 수학 공부하는데 영어 단어 외우고 영어 시간에 수학 문제 푸는 꼭 그런 애들이 있어. 조용히 하고 하는 말이나 좀 들어봐. 자, 그래서요. 이 키 리졸브 훈련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언제부터 문제가 됐냐? 이명박 때부터 문제가 된 거야. 이게 부시가 이제 원래 노무현 대통령 때 부시가 집권을 해요. 아니야, 김대중 말에 그 부시가 집권을 한 다음에 북한을 악의 축이다 라고 선언을 해. 그러면서 북한과의 전쟁을 하겠다. 북한을 이제 주적이라고 미국에서 선언한 거야. 미국이 악의 축. 그래서 북한, 이란, 그 다음에 시리아, 북한하고 시리아하고 어디 세 개를 갖다가 악의 축이라고. 그러면서 테러 지원국이다. 그러면서 주적 개념으로 북한을 지목을 했어. 그러자 이제 북한이 이것들이 꼭지가 도른 거지. 왜냐하면 자기네는 핵무기가 없는데 만약에 미국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네 나라한테 핵무기를 쓰면 전 세계에서 핵무기를 전쟁에 쓴 유일한 나라가 누구야? 미국이야. 일본에다 핵무기 2개 터뜨려가지고 2차 대전을 그냥 박살을 내버렸잖아. 그러니까는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하고 공식적으로 전쟁 관계 있는 나라가 누구야? 북한이야. 다른 나라는 북한하고 미국하고 휴전 상태이지 않아. 종전이지 다. 근데 누구만 북한만 지금 미국하고 휴전 상태야. 연합군하고 휴전 상태. 언제든 전쟁이 시작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북한은 그 당시까지 핵무기가 없었어. 근데 미국은 핵무기가 많아. 엄청 많아. 근데 이 핵무기를 가진 미국이 북한을 악의 축이래. 그래서 가만히 안 두겠대. 북한 애들 꼭지가 도는 거지. 얘네들이 야마가 도는 거야. 그리고 이 새끼들이 이제 날뛰기 시작하는 게 그래서 연평해전을 일으키는 거야. 2002년에 월드컵 기간 6월 달에 난을 일으킨 게 2002년 1월 달에 부시가 발표를 했어요. 북한은 악의 축이다. 경제 봉쇄를 강화하겠다.
북한은 악의 축이라는 말에 열받은 것보다 경제 봉쇄에 기가 막혔던 거야. 그 당시 막 수백만 명이 굶어 죽고 있는데 미국에서 북한의 목을 끊겠다 그러면서 경제 봉쇄령을 다시 내려. 그래서 그 경제 봉쇄령에 항의하기 위해서 전 세계 정상들이, 전 세계는 아니지만 세계의 많은 다수의 20명인가 30명이, 그러니까 역대 월드컵에 제일 많은 외국 정상이 참여한 게 한일 월드컵이야. 한일 월드컵에 역대 많은 정상들이 참여를 했단 말이야. 가장 많았대. 보통 월드컵에 외국 정상이 참여하지 않는데 한일 월드컵만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 정상들이 참여를 했어. 그래서 그 당시에 국제적인 이목이 중심되어 있을 때 북한에서 사고를 친 거야. 미국의 이 악의 축 발언, 경제 봉쇄령을 풀어달라고 항의 시위를 한 게 연평해전이야. 그런데 이게 결승전 3일전인가 벌어진 사건이었고 김대중 대통령이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욕을 먹게 되는 거 아니야. 결승전에 그 주최자로서 이게 야, 평창 올림픽 결승전에 도지사가 안 나가면 안 되는 것처럼 한일 월드컵의 주최자가 한국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갔다고. 그걸 가지고 축구 보러 갔다고 10년을 놓겠어, 10년을. 이 개놈 새끼들이. 하여튼 그러던 시절. 그때 이 사건이 발생해. 근데 이제 이 사건 전에 우리가 의혹을 갖고 있는 건 그로부터 한 달 전에 박근혜가 김정일을 만났어. 김정일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 연평해전이 일어나기 한 달 전 2002년 5월 박근혜가 북한을 방문했고 거기서 김정일하고 둘이 그 박근혜 자기가 쓴 방문록에 의하면 자기가 YTN이랑 인터뷰한 그 기사 내용에 의하면 선친과의 관계가 있어서 굉장히 자기를 잘 대해줬다. 선진들끼리의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김일성 박정희가 친했다는 얘기야. 김일성 박정희 안에 있었던 무슨 이렇게 친분 관계 때문에 김정일이가 자기한테 되게 잘해줬다. 특별하게 대우했다. 그런 얘기가 나와. 그러면서 돌아와서 박근혜가 계속 외친 게 김정일이 약속을 지킬 거다. 김정일이 약속을 지킬 거다. 그럼 무슨 약속이냐? 무슨 약속인지 얘기를 안 했어. 그러던 와중에 연평해전이 터진 거야. 북한에서 사고를 쳤어. 그 사고를 친 시점이 그로부터 얼마 뒤에 뭐가 벌어져? 민주당 대선 경선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어. 대선 경선을 준비하고 그해 대선이 있는 기간인데 북한에서 사고를 쳐준 거야. 그래서 이 반공이 다시 막 떠오르면서 노무현 장인 얘기 나오고 빨갱이 얘기로 막 몰아갈 수 있었던 거, 그 북한이 도와준 거야. 북한이 연평해전으로 도와줘갖고 상황이 그렇게 풀려갔다고. 하여간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고러던 시절에 2002년도에 연평해전이 발생을 해. 그리고 난 다음에 노무현이 대통령이 돼서 뭘 했냐? 육자회담이라는 걸 만들어. 그래서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그 다음에 북한, 남한 이들이 6명이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한 테이블에 모이자.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 비핵화가 뭐냐? 한반도에서 북한도 남한도 핵무기를 갖지 않는다. 미국 핵무기도 빼고 북한도 핵시설 모두 포기하는 그런 비핵화를 위한 한반도에서 핵을 없애는 육자회담이라는 걸 열어. 그래서 그 육자회담을 6번인가 7번인가 해갖고 내린 결론이 2007년 10월 14선언이야. 그래서 이 서해바다를 뭘로 만들어? 평화의 바다로 만들어서 그 경제 수역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대신 해주에 있는 북한군 전방부대를 후방으로 다 빼는 걸로 저 뒤로 보내서 평화의 지대를 만들자. 그리고 어떻게 옛날에 노태우하고 김일성하고 약속했던 노태우 노무현 말고 91년도에 약속했던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즉 북한과 남한이 한 국가 두 체제, 어떻게 이 한 국가 두 체제 상태로 통일해 갈 거냐, 연방정부를 어떻게 구성해 갈 거냐에 대해서 그 논의를 진척시키는 로드맵을 짠 게 14선언이야. 그런데 그때 부시가 뭘 들이밀었냐 하면 2006년인가 7년 2006년 경우에 그 작게 5029 작게 5029라는 걸 제시를 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북한이 붕괴될 때를 대비해서 한미연합군이 북한을 선제 공격해 들어가는 기조로 한미연합훈련의 기조를 바꾸겠다. 부시가 주장한 거야. 근데 누가 거절해? 노무현이 거절했어. 그러면 지금 육자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논의가 지금 실행되고 있는데 지금 그런 훈련을 하면 북한이 말을 듣겠냐? 한반도 비핵화가 되겠냐? 북한의 핵시설 없애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북한이 핵시설을 폭파하는 조건으로 14선언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약속대로 2008년에 북한에서 핵시설, 연변 핵시설을 파괴한 거야. 그러면 육자회담의 약속대로 그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을 해주기로 다 약속을 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명박이 작게 5029라는 부시의 작전 계획을 수락해버리고 그리고 14선언을 무효로 했어. 그리고 미국에서 여전히 북한을 경제 봉쇄하겠다라고 선언을 해. 그래갖고 김정일이가 너무 충격 먹어가지고 뇌졸중 걸린 거야. 얘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거 오늘 처음 들은 사람. 예. 아니야, 연평도는 이미 2002년이었고,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거야. 아, 그 2010년의 연평도, 그거예요. 작게 5029는 연평도 때문에, 작게 5029 때문에 연평도 피격 사건이 있었던 거야. 예. 그러니까 2010년도에 연평도 피격 사건이 작게 5029 때문에, 작게 5029가 2008년 가을부터인가 추진이 돼. 그래서 북한에서 막 반발을 하면서 계속 이런 기조로 훈련하면 서해 5도를 점령하겠다라고 경고를 했다고, 공식적으로. 그래서 그 내용을 국정원에서 파악하고 우리 서해 5도에 대해서 북한이 공격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2010년 8월 달에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는 거야. 이거 다 뉴스에 나온 얘기다. 청와대에 보고를 했는데 청와대에서 그 보고를 알고 있으면서 2010년 11월에 이상한 연평도 훈련한 거야. 그래서 북한이 막 공격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공격 당한 다음에 갑자기 종전선 중단하자 전통문 보내고 연평도 사건이 그렇게 터진 거지. 좌우지간 역시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좌우지간 한미연합훈련, 그게 이 키 리졸브 훈련이야. 그러니까 이 키 리졸브 훈련이라는 건 북한에게는 준전시 상황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키 리졸브 훈련은 북한을 대상으로 한 훈련일까요? 한미연합군이 북한으로 진격해 들어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거 알아요? 우리가 형식적으로라도 한국과 이 체제라도 통일을 해놓으면 북한의 정치가 무너졌을 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 북한 정권이 무너지잖아. 우리 한미연합군이 들어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없다? 없어. 현재는 중국이 굉장히 많은 북한 땅을 빌려서 쓰고 있어. 그래서 만약에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중국이 자기네 자국민을 보호한다. 자국의 선양 영토를, 자국이 빌린 영토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들어올 수는 있지만 우리는 개성공단도 지금 박살났잖아. 들어갈 명분이 없는 거야. 우리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들어가겠다는 말이 안 된다고. 그런 상황이에요. 합법적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 국제법상. 그런데 지금 저런 훈련을 하는 거야. 그러니 이 키 리졸브 훈련이라는 건 우리를 위한 훈련이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북한의 선제 공격해서 들어간다는 건 누구를 대상으로 한 전쟁이냐? 중국과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전쟁 연습인 거야. 그래서 중국에서 가만 안 있는 분위기고, 그 중국 눈치를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뭐 때문에? 한미연합 훈련 때문에. 한미연합 훈련의 기조만 바꿔도 돼. 선제 공격이 아니라 미상의 적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전쟁 기조만, 연습 기조만 바꿔도 이 한반도 위기가 이거보단 덜하다니까? 아, 우리 시청자가 매니저들이야. 제주 해군기지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해군기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거야. 아니,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미국이 전쟁을 하는데 왜 우리 한반도에서 지랄이냐고. 싸울 거면 모스크바에서 싸우고 워싱턴에서 싸워. 왜 우리 서울 평양을 괴롭히냔 말이야.
어? 왜 한반도가 그런 중국과 미국의 알력 싸움에 우리가 새우등이 터져야 되냐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거야, 한미연합훈련 때문에. 어? 니네 땅 가서 해, 니네 땅. 자, 그래서 이제 키 리졸브 훈련까지 배경을 살펴봤고요. 자, 지금 앞으로 이제 나타난, 자, 지금 현재 쟤네들의 지금 보도 내용, 예, 보도 내용을 보면서 쟤네들의 작전을 한번 예측해 보자면, 뭐 맞는다는 얘기는 보장은 없지만, 배후를 알아내겠다. 예, 배후를 알아내겠다라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배후를 알아내야 된다. 자, 배후가 누굴까요? 이번 사건의 배후는 누구죠? 내가 볼 때 이번 사건의 배후는 주일 대사의 공격에도 또 미국 시민을 대상으로 한 황산 테러에도 여러가치 환호했던 미친 네티즌들과 그리고 그 테러범들에 대해서 너무나 약소하게 처벌한 사법당국과 이미 한번 일본 외국 대사가 피습을 당했는데 그에 대한 아무런 대처를 세우지 못한 무능한 외교 당국과 그리고 경호 업무를 구체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경찰 당국의 무능, 이것이 바로 이번 사건의 배후다. 소설이라면서 왜 봐? 박근혜가 무슨 배우야? 박근혜가 배우라고 그러면 잘못인 거지. 그냥 박근혜는 무능하고 무지할 뿐이야. 그 뭐든지 박근혜한테 덮어씌우지 마. 물론 박근혜가 죄가 있지. 그 무능한 경찰과 외교부를 무능한 행안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을 앉힌 거 박근혜의 죄지만 박근혜가 시켰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냥 박근혜 몰랐을 뿐이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 무능한 사람들 앉혔을 뿐이야. 그걸 가지고 박근혜가 시켰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이건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에요. 이건 박근혜가 잘못한 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잘못한 거지. 박근혜 정부가 잘못한 거야. 이미 5년 전에 외국 대사가 피습당한 일이 있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한나라당 새누리당 같은 뿌리잖아. 아무런 대책 없이 또다시 미국 대사가 피습을 당하는 일까지 아무 대책이 없었다라는 거. 이거 정부의 책임 맞아. 그리고 이 미국 시민을 대상으로 한 황산 테러에 여러와 같이 환영했던 미친 네티즌들, 그들이 배우야. 왜? 이 사람은 관심 종자거든. 관심 받고 싶은 사람이거든. 근데 막 미국 시민을 대상으로 한 황산 테러에 막 애국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 약간 또 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한 이 사람 사고 치는 거지. 자기도 막 칭찬받고 싶어갖고.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 아닌가요? 노무현 때는 최종 책임자가 대통령이었는데 지금은 최종 책임자가 책임지라고 그러면 박근혜가 막 실망했다고 그래. 이번 사건에 대해서 실망했다고. 남탓 화법이라고. 박근혜는 뻑하면 막 실망해, 자기가. 자기 행동, 자기가 책임자인데, 자기 행정부에서 벌어진 일에 막 실망했다 그러고, 막 대노하고 그래. 그치, 유체이탈. 몰라서 그래. 무식해서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막 미워하고 그러지 마. 그 다음 두 번째는 한미동맹의 위기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와. 한미동맹의 위기. 일단 배경부터. 물론 정부에서 배경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요 배경을 밝히겠다. 그러면서 소위 통일운동하고, 평화운동하는 단체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공안 수사를 하겠다는 뜻이야. 배후를 철저히 밝혀서 뿌리를 뽑자, 이 얘기는 평화운동하고 통일운동하는 죄 없는 단체들, 죄 없는 시민단체들을 이제 대대적으로 공안 수사하겠다는 거야. 공안 탄압하겠다는 그 선언인 거야. 그게 배후라는 표현인, 배후 세력을 추적하겠다는 표현은 그걸 의지를 표현하는 거고, 알아듣겠어? 뭔 말인지? 공안몰이 하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한미동맹의 위기다. 자, 여기에 대해서 그 많은 외교 전문가들은 이번 일로 한미동맹을 깨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또 중요한 얘기야. 이번 일로 한미동맹이 깨지지 않는다. 그런데 계속해서 언론이, YTN이 하루 종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번 사건으로 한미동맹에 금이 가는 거 아니냐? 한미동맹이 어그러지는 거 아니냐라는 위기의식이 든다는 얘기를 자꾸 얘기를 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한미동맹의 위기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 주장.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외교 전문가들이 아침에 나와서 이야기하기를 리비아에서 미국 대사가 총을 맞아 죽은 사건이 있었다. 리비아에서 미국 대사가 총격으로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야. 그때 이 리비아는 미국이 이제 공습해 오겠구나라고 두려워했지만 미국은 굉장히 성숙하게 대처했다. 이런 약간 미친 사람의 이런 칼침 때문에 한미 동맹을 깨거나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게 외교 전문가들의 주장이야. 아까 아침에 ITN에 나왔어요. 그러면 그 외교 전문가들이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한미 동맹이 깨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근거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왜냐? 여러분, 한미 동맹은 우리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우리 무지한 국민들은 한국을 위한 동맹인 줄 알잖아. 한미 동맹이 남한을 위한 동맹인 줄 알잖아. 우리 남한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미 동맹 맺고 있는 줄 알잖아요. 그런데 이 한미 동맹은 남한을 위한 동맹이 아니야. 미국이 아시아로 가는 발판으로 필요한 동맹이야. 한국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맺고 있는 동맹이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남한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미 동맹을 맺었다라고 오해하는데 그건 남한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야. 전문 용어로 여기를 전략적 요충지라래요. 남한이 미국의 그러니까 미국의 대륙 전략, 그러니까 미국이 유라시아 대륙에 대한 전략이 있단 말이야. 미국의 투트랙 전략이라 그래서 유럽을 통한 우크라이나,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얘기 많이 들어봤죠? 자, 이거 우리 외교적으로 좀 정리 좀 해봅시다. 우크라이나 내전 들어봤지? 그 우크라이나 내전이 뭐냐 하면 친유럽 정권, 그러니까 친유럽, 친서방. 그러니까 이제 유럽과 자본주의 진영하고 친한 성향의 그 권력과 그 다음에 소련이랑 친한 친소 권력하고 네 분인 거야. 우크라이나 내전이라는 게 지금 계속 나오는데 그 우크라이나 내전의 핵심이 뭐냐 하면 친서방,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서방이라는 건 뭐냐면 서유럽. 그럼 여기서 서유럽이라는 건 뭐 이렇게 딱 그 위치상의 서유럽이 아니라 이건 서유럽 자본주의. 그래서 미국과 나토를 얘기하는 거야. 나토. 친나토. 그래서 이 친나토라는 거, 나토가 뭐예요?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래서 이 지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우리가 이제 유라시아 대륙이야. 그래서 여기가 이제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몽골, 인도가 있고 서남아시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아프리카가 있고 요 위에 유럽이 있어. 이게 이제 이 유라시아 대륙이 이렇게 넓어. 그리고 이쪽에 북미, 남미가 있어. 그러면 이 지도를 이렇게 딱 싹 말아갖고 좀 돌려보면 여기 이제 북미가 있고 여기 남미가 있다고 치면 이쪽에 뭐가 있어요? 유라시아 대륙이 있는 거야. 노르웨이부터 해갖고 요렇게 이제 스페인하고 이제 이탈리아하고 그리스 있고 터키 있고 아프리카 대륙 요렇게. 그러면 이 바다 북미 남미와 유럽 대륙을 사이에 있는 이 바다를 뭐라 그래? 대서양이라 그래. 그 대서양 중에 북대서양이라는 게 소위 요 북반구의 대서양. 그래서 미국과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서독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가 그 나토라는 걸 맺고 있는 거야. 서구 자본주의, 옛날에 냉전 시대 때 서구 자본주의 체제가 만들어져 있었던 거야. 잠깐만요. 누구세요? 네, 저 사장님 모시고 저번에 한번 뵀잖아요. 아, 그렇구나. 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자, 이런 지리적인 설명은 중단할까요? 이 지리적인 설명은 중단할까? 미안해요. 얼리고 가서.
아, 미안해. 이게 소통 방송인데, 소통이 아니라 개소리 하는 애들 때문에 그래. 소통만 하면 다행인데, 소통은 안 하고 저 계속 똥 싸는 애들 때문에. 이런 배경 설명 안 해도 돼요? 이런 얘기 오늘 처음 듣는 거. 지리적인 설명 오늘 처음 듣는 사람. 재미없어요? 이거 지리적인 설명 하는 게 좋다 손? 지리적인 설명도 하는 게 좋다 손. 오케이. 한 사람이라도 필요하다면 하겠어요. 그래서 북대서양. 오케이, 고마워요. 예. 요 북대서양을 중심으로 한 미국과 그 다음에 서유럽. 예. 보통이 서유럽이 옛날에 이제 그 자본주의의 핵심이었어. 미국과 서유럽이. 그래서 얘네들이 중심으로 해서 만든 게 나토, NATO. 그 나토야. 그게 북대서양 조약기구란 뜻이야. 그래서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누구랑 맞섰냐 하면 지도를 조금 옆으로 가면 여기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옆에 동유럽. 그래서 동독부터 해갖고 뭐 체코와 슬로바키아 뭐 이런 나라들 동유럽과 이쪽이 소비에트 연방하고 그다음 중공으로 맺어져 있었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만든 게 뭐냐면 WTO. 그때 알아요. 예, 저기 세계 무역기구 아니야. WTO가 두 개야. 월드 트레이드 오가니 어쩌고는 이제 WTO 세계 무역기구고 그거 말고 바르샤바 조약기구. 바르샤바 할 때 그 러시아 말로 소련 말로 바르샤바가 W로 시작해. 그래서 WTO가 바르샤바 조약기구. 그래서 나토 대 이 바르샤바 조약기구. 나토와 WTO의 전쟁이 냉전이었어. 근데 이제 어쨌거나 그랬던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서유럽과 이 러시아가 이렇게 이제 떨어져 있는 그 대치했었던 상황인데 그 우크라이나가 뭐냐면 흑해라는 그 뭐예요? 되게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야. 이 동유럽에서는 그 한마디로 이제 서구 자본주의를 지키는 마지노선을 이제 흑해를 보는데 그 흑해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러시아가 흑해로 진출하려는 거야. 러시아는 흑해로 가는 길이 없어.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옛날에는 우크라이나가 소비에트 연방이었어. 소련 소속이었다고. 그런데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면서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했다고. 근데 이 러시아가 지금 사실은 지금 고립되다시피 했거든. 왜냐하면 밑에 몽골 말 안 통하고 사람도 거의 없어. 막 점령을 하러 가도 그냥 계속 풀밭이야. 풀밭에서 똥 나오면 다행인데 똥이 거의 안 나오는 풀밭이야. 이게 뭐 얘기를 하려도 뭐 없어. 그 다음에 뭐 티벳 다 막 온만이 반매운 그래서 기도만 하고 있는 산속이야. 뭔가 이렇게 외교 관계를 맺으려고 해도 이게 뭐 없는 거야.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그 중국하고는 물론 이제 사이좋게 지내죠. 근데 중국이 하도 시끄럽게 떠들기 때문에 이게 얘기가 안 돼. 외로운 러시아가 유럽하고 소통하고 싶은데 그 소통하는 길이 흑해인 거야.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흑해로 가고 싶은데 그 흑해로 가는 길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가 있고 우크라이나를 이 러시아가 먹어야 그래야 유럽하고 직접 소통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내전이 벌어진 거라고. 예. 요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상식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내전은 그런데 사실 지금 서유럽은 영국이나 서독이나 그러니까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지금 전쟁할 여력이 없어. 결국 우크라이나 내전에 대해서는 EU는 말로만 떠들고 누가 제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미국이 이 러시아를 서쪽에서 막는 게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이 동쪽에서 이 러시아가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 끝부터 동쪽 끝까지 굉장히 넓잖아. 동쪽 끝에 있는 게 우리야. 그래서 우크라이나하고 우리 이 한반도가 더 서쪽 끝 동쪽 끝이야. 그래서 이 투트랩 전쟁이라는 게 결국은 이 유럽과 이 서남아시아에 대한 유럽과 중동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고 싶은 미국의 욕심. 근데 이 미국이 우리 한반도보단 그쪽에 관심이 많아. 왜? 그쪽이 이 유럽이라는 어떤 문화적인 자원과 그 다음에 많은 자본에 집중이 있고 그 다음에 자원, 무엇보다 석유 자원을 중심으로 한 돈이 거기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보단 중동을 중심으로 해. 우리 쪽보다는 이 한반도보다는 동북아시아보다는
그 중동과 동유럽에 관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쪽을 더 중심으로 하고, 그러니까 오바마의 전쟁은, 그러니까 부시의 전쟁은 두 개의 전쟁을 동시 수행한다였고, 오바마의 전쟁은 하나의 전쟁과 그 다음에 하나를 감시한다라는 거야. 하나를 견제한다. 그래서 그 하나를 견제하는데 미국이 두 가지 전쟁을 할 만한 힘이 없으니, 돈이 없으니까 누구를 시켜? 일본을 시켜서 동북아의 평화를 대신 맡겨놓고, 한마디로 이제 분점을 차린 거지. 미국 분점을 미국에다 두고, 야, 네가 이 판을 맡아. 이 구역을 담당해.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에 집중하고 있는 게 지금 미국의 형편이다. 요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재미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던 얘기를 마저 하면 이번에 한미 동맹은 미국의 이 투트랩 전략, 이 유라시아 대륙에 대한 투트랩 전략에 있어서 한반도가 매우 중요한 요충지다. 그래서 한미 동맹이라는 게 있는 거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번 한미 동맹이 왜 위기가 온다. 요거는 뭘까요? 개소리죠. 그러면 이 말을 왜 할까요? 왜 언론이 계속해서 한미 동맹에 뭐 균열이 생긴다 이런 얘기 왜 할까요? 누구 겁주려고? 만만한 할배 할매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세계 지도 잘 모르시잖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냥 종편만 내리 보시면서 상황 돌아가는 거 잘 모르시잖아. 그런 그 종편만 바라보시는 할머니 할아버지용 그 협박이죠. 한미 동맹의 위기. 왜 주한미군이 물러가면 나라가 전쟁되는 거 아니야? 쑥대밭 되는 거 아니야? 북한군이 쳐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노인용 뉴스. 요게 한미 동맹의 균열, 뭐 한미 동맹에 대한 공격. 요 표현은 누구를 위한 뉴스? 예,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잘 모르시는 할배들 뉴스다. 그러니까 그 한미 동맹에 대해서 막 위기라고 느끼면 할배야. 잘 모르는 분들. 근데 우리 어르신들 중에도 이게 할배하고 어르신 좀 달라. 이 어르신들은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알고 지혜가 있는 분들이야. 이분들은 이런 한미동맹 얘기를 들으면 코웃음 치죠. 또 저러네. 뻑하면 그렇게 한미동맹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이거 협박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제 어르신들도 계세요. 과연 여러분의 부모님은 할배인지 어르신인지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CNN하고 일본 보도 매체는 계속해서 반일 감정, 반미 감정, 극단적 민족주의, 이렇게 이제 거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 반미 감정, 요게 이제 이건 왜 이런 단어를 쓰느냐, 쟤네가. 뉴스에서 왜 반미 감정이란 단어를 쓰느냐. 이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도리어 위축시키는 거예요. 누구를? 이제 소위 우리 국내에 있는 숙미 사대주의자들, 미국을 숭배하면서, 중국이 아무리 부자가 되고 러시아가 아무리 개발해도 상관이 없이 오로지 온리 원사이드 러브 포 아메리카, 오로지 미국만 숭상하는 숙미주의자들에게 협박하는 거야. 너네 반미 감정 조절 잘 안 해? 그럼 막 얘네들이 막 아니에요 형님 제가 안 그랬습니다. 저는 여전히 형님만 사랑합니다. 너의 충성을 증명해봐. 형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이 우리 창고에 재고 많어. 너네 창고로 갖다 싸. 네 형님.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무기 창고에 쌓여있는 안 쓰는 무기 못 쓰는 무기 그걸 왕창 인수해갖고 충성을 증명해라. 그게 이제 이 반미 감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배경이다. 뭔지 이해가 되나?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의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전쟁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야. 모든 비극은 전쟁을 통해 돈을 버는 10세들이 있다. 오로지 전쟁에 대한 위협을 팔아야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10세들이 있다. 그게 문제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이 모든 비극, 오늘 저 또라이가 사고를 친 배경에는 오로지 전쟁을 통해 돈을 버는 그런 10세들, 그리고 그들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전쟁의 공포를 팔아야 권력을 유지하는 10세들, 그들이 만들어낸 허상, 그게 극단적 민족주의야. 그들이 만들어낸 허상이 극단적 민족주의인데
그런 극단적 민족주의에 빠진 관심종자가 오늘의 사건을 터뜨렸고 그로 인해서 온 나라가 술렁술렁이고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결론은 이 또라이의 단독범행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는 어떤 일을 겪어야 되냐. 그 비싸고 쓸모없는 미국산 무기를 다수 구매해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나라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결국 그 무기를 사기 위한 돈 누가 내야 돼? 우리 국민 세금으로 또 그 미국산 무기를 사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세금이 없잖아? 그러니까 세금을 또 올리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소주값도 올리고 맥주값도 올리고 그러니까는 이제 담배세 올려서 재미 좀 본 다음에 주류세도 또 올린다는 거 아니야. 세금을 계속 올려서 미국산 무기를 사야 될 거 아니야. 예. 지네 돈 내놓겠어? 전쟁 공포로 팔아 권력을 잡는 놈들이 지네 돈 내놓겠냐고. 국민 세금을 이제 뜯어가겠지. 그래서 이 남자는 용서가 안 되는 남자야. 아주 그냥 무기징역을 살려야 돼. 무기징역. 독방에. 자, 그러면 망치 부인의 입장이 뭐냐. 네. 망치 부인의 입장은 뭐냐. 망치 부인은 기본적으로 테러에 반대합니다. 예. 나는 어떤 이유로든 정치적인 아까 문재인이 그런 중요한 얘기 했더만 어떤 목적이든 어떤 명분이든 정치적 목적의 테러는 용납돼서 안 된다. 나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박근혜에 대한 칼침이든 또는 주한 대사에 대한 칼침이든 일본 대사에 대한 칼침이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이런 폭력적인 테러 활동은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이건 정말 무기징역을 살려야 되는 아주 잔혹한 범죄라고 봅니다. 이건 다수의 죄 없는 평화주의자들을 전쟁의 공포와 위험으로 몰아넣는 매우 나쁜 악질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그러니 이런 놈들에 대해서 이런 테러범들은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된다. 사찰 따라붙어서 제발 세월호 유가족들 그만 따라다니고 이런 미친놈들한테 다 따라붙어. 황산 테러범이나 이게 왜 대사들 테러범이나 따라붙어. 난 테러를 반대한다. 첫째, 망치 부인은 테러를 반대한다. 둘째, 전쟁을 반대한다. 많은 1980년대까지 나온 소위 이제 이 사회학자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인류는 정기적으로 전쟁을 통해서 인구를 조절했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인류는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전쟁을 통해서 인구를 조절해왔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구 인구가 70억이 넘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지구가 70억의 인구를 수용할 수가 없다. 70억 인구를 수용하기에는 지구가 너무나 작다. 그러니까 한번 전쟁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 영화가 나왔어요? 미국에 가봐. 사람 안 사는 땅 너무 넓어. 미국 중부지방에 가면요. 엄청 넓어요. 거기 한국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 가서 개발할 수 있게 해놔봐. 거기 그냥 옥토로 바꿔놓을 거야. 그 중국에 가면요. 가장 많은 게 뭐냐면 계단식 논이야. 산 꼭대기까지 그냥 논을 만들어갖고 농사지어. 한국 사람들 이제까지 잠깐만요. 예, 감사의 벙어리 한번 드리고, 이제까지 그 간도 지방에, 그니까 이 역사적으로 간도 지방은 농사가 안 된 땅이야. 너무 척박하고 건조해갖고. 근데 거기에서 논농사를 유일하게 지은 게 조선족이야. 간도 지방은 논농사가 안 된 땅인데, 거기를 유일하게 개발해갖고 거기서 논농사를 지을 수 있는 민족? 우리 한민족이야. 한민족만 그걸 할 수 있어. 지금 뭐 70억 인구가 굶어 죽어간다. 굶어 죽는 거는요. 예. 그 굶어 죽는 거는 없어서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지금 전 세계에서 하루에 벌어지는 음식물 쓰레기. 아프리카 사람들 다 먹여 살리고 남는다며. 그 음식물 쓰레기의 양이면 소위 잘 사는 뭐 미국이나 유럽
중국 이런 데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는 그 음식물 쓰레기의 양이면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대잖아. 전 세계의 기아 문제가 해결된대잖아. 결국 지금 이 지구가 너무 작고 인구가 너무 많아서 그 전쟁이 필요하다? 이건 개소리란 얘기예요. 지금 나타나는 문제는 분배가 안 되기 때문이야. 즉 있는 놈, 힘 있는 놈들이 다 먹으려고 그러는 거, 먹지도 못하면서 쳐 쌓아놓고 있는 거, 그게 지구를 위험하게 만드는 거지. 지구의 인구 부양 능력이 떨어지는 건 난 아니라고 봐요. 예.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이 미국 중부 지역에 가서 농사 지어라. 불태울 필요 없이 거기서 농사 지으면 먹고 살지. 거기서 밀 나고 밀 옥수수 키워갖고 충분히 먹고 살지. 어? 쓰지도 못하는데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니까 그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굶어 죽는 거야. 전쟁에 반대합니다. 어떤 명분으로든 전쟁은 필요하지 않아요. 전쟁하자고 외치는 건 뭐라고 주장해도 명분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첫째, 테러에 반대하고 둘째, 전쟁에 반대합니다. 세 번째, 이번 사건은 우발적인 전과자의 재범입니다. 이런 외국 대사를 공격한 전과자에 대한 블랙리스트 관리가 안 된 정부의 행정적 미숙함을 가지고 죄 없는 평화단체에게, 죄 없는 시민단체에게 덫을 놓아서 공안 통치, 공안 몰이 조작을 하려는 그 수작에 절대 반대합니다. 배우가 누구냐? 우리는 배우를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배우는 일본 대사를 공격한 테러범에게 너무 가벼운 벌을 준 사법부, 그리고 그 범죄자를 사후 관리하지 않은 행정부의 방만함, 그것이 일으킨 범죄입니다. 이걸 갖고 죄 없는 시민들 괴롭힐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내가 오늘은 방송을 오래 못할 것 같고 이 정도만 하려고 그래요. 예. 자, 오늘 그 방송, 예, 오늘 방송 조금 너무 이렇게 재미없었지? 예. 오늘 못 알아들은 인간들 많을 것 같은데. 예. 오늘 방송이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한 번 듣고 이해 못할 수 있어요. 예. 한 번 듣고 이해를 못할 수 있는데 한 번에 이해하셨으면 감사한 거고요. 예. 오늘 방송 마음에 드셨나요? 예, 마음에 드셨다라면 추천 부탁드리고요. 마음에 안 드셨다라면 어떤 부분에 혹시 물론 제가 오늘 얘기한 것 중에 제가 이전에 뉴스를 보면서 그 기억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건데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한 부분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저의 방송 내용 중에 혹시 수정되어야 될 내용이 있다라면 저희 그 시청자 의견란에 적어서 예, 그 시청자분들이 그 오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유, 그렇게 또 추천을 외쳐주신 예, 우리 어린벗 고맙고요. 자, 오늘 그 갑자기 긴급 방송이었는데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뭐 개인 일탈행위로 보긴 어렵대. 방북도 했기 때문에. 아, 방북 경험 등 개인 일탈로 보기는 무리. 그렇군요. 그 방북한 사람은 다 배우가 있는 거구나. 그럼 우리 저기 끝내기 전에 우리 박근혜 방북 영상이나 한번 볼까? 김진태가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방북 등 경험으로 볼 때 개인적인 일탈로 볼 수 없다는데 우리 끝나기 전에 우리 박근혜 방북 영상이나 한번 볼까? 뭐 여러분 각자 한번 찾아보시고요. 오늘 이 정도만 할게요. 너무 약 올린 것 같아서. 예. 너무 약 올린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 각자 박근혜 방북 영상 찾아서 즐겁게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 오늘 그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 감사 인사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고 저희 방 규칙이 제가 별풍선을 너무 좋아해서 별풍선만 그 기다릴까봐 규칙이 있어요. 100개까지는
쏘면 못 본 척 수줍게 리액션. 예. 101개부터는 너무나 놀래서 벙어리 리액션. 예. 1000개부터는 더 깜짝 놀래서 강태 리액션. 예. 10,000개 쏘면 그냥 블랙. 우리 방에 특별한 규칙이 그러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요. 예. 혹시 별풍선을 못 쏘는 시청자들이 그 망치 부인한테 별풍선 못 쏴서 마음 아파할까봐 있는 규칙이고, 저한테 막 별풍선을 막 쏜 다음에 이런 얘기해라 저런 얘기해라 이렇게 시킴질 할까봐 만들어 놓은 방지책이니까 양해 바랍니다. 물론 나눠서 쏘시는 거에 대해서는 끝까지 모른 척 해드려요. 잠깐만요. 어떤 분들은 망치분이 별풍선을 싫어한다고 그러는데 절대 아니에요. 별풍선을 너무 좋아해서. 초콜릿도 좋아해요. 불타는 10미닛. 예. 또 우리 또 스티커 아주 좋아해요. 1000명방. 예.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 내일도 한 2시간만 할게요. 예, 오늘 한 2시간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 예, 생각보다 빨리 끝나가지고요. 다행이고. 그럼 오늘 방송은 좀 여러 번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 들어서 잘 몰랐다. 예, 오늘 처음 들어가지고 모르는 내용들은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내용이 뭔지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일 방송하려고 오늘 방송 여기서 접는 거예요. 이해해 주실 거죠? 네. 생방송 하는지 몰랐어요! 이러면서 막 속상하신 분들 많죠? 지금부터 재방송 보면 되지. 땡큐. 감사합니다. 내일 낮 2시에 만나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그리고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또 매니저님들 수고하셨고, 그리고 각 방에서 이걸 녹화하셔가지고 또 유튜브와 팟빵으로 뿌려주실 우리 여비고님, 풍행국님, 참새장 세월호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실하지만 씩씩한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의 긴급 수다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낮 2시에 만나요.